스러운 분위기에 오래 사업한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예상했죠. 출근길에 경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경리가 덜덜 떨며 말도 제대로 못하기에 우선 출근길이니 가서 얘기를 하자고 진정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출근 후 경리에게 상황 전달을 받고 매우 놀랐죠. 사장님, 제가 분명 금고를 잘 닫았거든요. 분명 닫았는데 글쎄 3억이 사라졌어요. 저는 정말로 아니에요, 사장님. 믿어주세요. 저 정말로 1원도 오차 없이 격리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선 제가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경리와 저 말고는 금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경리는 혹여나 자신이 억울하게 몰릴까봐 당황함에 횡설수설하며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호소했습니다만 그건 저 역시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경리는 겁없이 제 금고에 손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사건에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애써 침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사무실로 왔고 경리와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며 수사를 진행해 갔더랬죠. 이건 단순히 돈이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 돈이 사라졌기에 문제가 더욱 컸어요. 저는 이 순간에도 들었던 생각이 분명 우리 직원 중 한 명일 텐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게 말을 하지 싶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누구보다 믿음을 주는 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냥 제 맘 같진 않았나 봅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간 크게 3억 원을 손댄 사람이 잡히고야 말았더랬죠. 누구냐는 제 물음에 경찰은 말해줬고 저는 손댄 사람을 만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까무라칠 정도였어요. 놀랍게도 돈에 과감하게 손댄 사람은 바로 우리 큰형님이었죠. 형님은 제 앞에서 부끄러운지 얼굴을 감추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아무리 감춰도 제가 형이라는 것을 못 알아볼 것도 아니고 참으로 제 가족이지만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쌓아온 공든탑을 형님이 무너뜨린 생각에 더 화가 났습니다. 유감스럽게 형님을 노려보자마자 형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재승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이미 3억 원은 써버렸으니 아무리 형제라 해도 죗값 달게 받겠다. 짧고 간결한 말이지만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더군요. 이게 제 개인 돈이라면 형제라 법적 심판은 못 받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회사 공금인지라 실토를 하고 확정되고 나니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재판 진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나가서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야 했죠. 형님은 대담하게 3억을 손댄 것 치고는 약한 모습으로 덜덜 떨며 재판장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직원을 바라보며 증언석에 앉아 있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찌 말해야 할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형이 물론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또 회사 돈에 손대는 그 행위 자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돈을 손댔는지 이유가 뭔지 알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경찰이 밝힌 이유 외에도 제게 선처를 호소하며 밝힌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힘들게 결혼하고 자식 키우며 참 어렵게 살았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처갓집 부모님과 형제들, 아내와 가족들을 모두 한 식구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돈 때문에 제 위치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돈만 보면 달려드는 빚쟁이들 때문에 계속 가족들 월급은 압류당하고 있고 그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데 집 마련할 돈이 없이 지 셋이 애까지 가졌는데도 결혼을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는 아들과 저 닮아 공부 욕심 있어 명문대학원까지 합격한 딸은 모른 척한다 쳐도 장모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게 제게 큰 문제였어요. 능력 없는 처갓집 식구들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았던지 떼거지로 몰려와 제게 매달리며 장모님을 살려달라는데 제가 이때 동생한테 매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놈의 형으로서 자존심이 걸려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미납이라고 돈을 안 내니 수술을 해줄 수 없고 장모님을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아내가 막 우는 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이 수술을 안 하면 장모님은 정말 살 수가 없기에 일단 우연치 않게 제 눈앞에 3억이 있었기에 다른 건 생각지 말고 장모님은 꼭 살리자는 마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큰 돈만 있으면 아내도 찾고 자식들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고 어머님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돈은 제 손을 다 떠났습니다. 형을 떠나서 변변치 않은 나를 용서 마라 재승아. 내가 잘못했으니 다 책임지마.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들어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형님 말 맞다나 처갓집 식구들도 한 식구들인 건 맞죠. 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처갓집 분들을 은인으로 알듯 형님도 저랑 같은 핏줄의 족속이니 분명 그랬을 겁니다. 경리가 전화통화하느라 금고를 허술하게 닫은 원인도 있었는데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과연 지나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도 저도 삶이 빠듯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더 흔들렸을 것이고 아마도 돈에 허덕이며 살아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사람이 돈에 허덕이게 되면 끝도 없이 긴 어둠이 가득한 터널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느낌이죠. 분명 밝은 빛이 보이는데 그 빛으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계속 어둠이 발목을 잡는 느낌이요. 우는 형님의 진정성이 와닿았고 들을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재판은 진행 중이니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 속 재판은 이어졌고 형님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말과 다르게 덜덜 떨며 공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을 했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손실을 끼친 회사의 대표로서 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형제이기에 누구보다 형의 입장을 잘 이해해왔어요. 절벽 끝에서 매달린 사람이 그나마 동생을 만나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이 일로 희망을 잃고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할 순 없습니다. 물론 저희 형님은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꼭 그 죗값을 법으로 지켜야 할까요? 판사님, 돈 간수를 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습니다. 이미 써버린 3억의 회사 공금은 제 개인 돈으로 채워놓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형님을 곁에 두어 다시 일어서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저희 형님에게도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진심이 담긴 말을 들으며 형님은 끄끄거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도 딱하게 형님을 위해 바라보았죠. 그런 형님이 마음이 아파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판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우선 알겠다고 하시며 퇴장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형님에게 어떤 처분이 나올지 법원 복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형님은 오열을 하며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 형님과 함께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고맙다 재승아. 장모님 곁을 지킬 수 있게 선처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내게 다시 기회를 주었으니 네 곁에서 앞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형님은 이미 저질러버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판사는 형님이 본인의 잘못을 굉장히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제가 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집행유예를 받은 형님을 다시 제 옆에 두고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회사 전 직원이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저와 제 형님의 가족 간에 관한 일이니 별별 이야기가 다 돌았지만 정작 저를 잘 아는 직원들은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의 사정을 알게 되어 따뜻하게 반겨줬고 품어줬고
제가 다 감동이었죠. 저는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괜시리 형님과 불화가 일어날까봐 싶어 비밀로 꾹 입을 다물었고, 이 일을 아는 형제들에게도 입조심을 당부했습니다. 다행히도 형님은 정말로 개가천선했던지 장모님 수술한 후 곁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온 후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근까지 해가며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더라고요. 사장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제 자리를 뺏겼다고 말이죠. 그러자 형님은 회사에서 제게 존대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앞으로 남은 생을 사장님 옆에서 열심히 배우며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요. 사장님이 믿고 자리를 맡기실 수 있도록 제가 사장님보다 더 회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형제인 걸 떠나고 제가 형이라는 것을 떠나서 배운다는 자세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은 이제 제 앞에서 농담을 할 정도로 성격이 많이 밝아졌고 고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망가지지 않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주는 형님에게 참 고마웠고, 더 이상 아무 일 없이 형님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장모님께서는 사실 이후에도 계속 편찮으셔서 병상에 계셨거든요. 그걸 알게 된 우리 직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병원을 찾아가서 간병도 해주고 음식을 해서 냉장고를 채우기도 했다더라고요. 심지어 그저 옆에서 말동무를 해주며 간식을 함께 먹고 오는 직원도 있었죠. 직원들은 행여나 자신들의 친절이 오해를 살까 봐서 제게 넌지신 눈치를 보며 언지를 주더라고요. 사장님, 절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장님의 형이시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동료로 생각했고 장모님을 챙기는 그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빨리 그분께서 재기하셔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죄를 지은 만큼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사는 걸 알았기에 직원들도 돕고 싶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마음 쉬고 온 직원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고, 모른 척 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죠. 그런 제게 모든 것을 들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너스 좀 돌려요. 큰일도 겪었고 회사가 너무 소란스러웠는데 직원들 모두가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 하다못해 병상에 계신 동료 장모님을 위해 그렇게까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가 봐도 직원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 당신 인복 하나는 끝내주네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다 같이 전체 회식하면서 사기도 충전하고 앞으로도 더 잘하자는 의미로 좋은 시간을 보내봐요.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제 아내는 돈 몇 푼으로 사람 잃지 말자며 제게 늘 힘을 줬습니다.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니 직원들 복지나 좋은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형님도 재수씨인 우리 아내의 성품에 박수를 쳤고, 훌륭한 아내를 둔 덕에 저는 마음 편히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넣어줬고 회식도 했습니다. 회식을 하며 우리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술을 한잔한 형님은 제게 따로 찾아와서 간만에 환하게 웃더라고요. 고맙다.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포기해준 3억 원으로 내 빚도 갚고 우리 자식들이랑 처갓집 사람들도 희망을 얻게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 온다더라.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빚잔치 때문에 거리를 헤매는 노숙인으로 살고 있을 테고 우리 장모님도 운명하셨을지도 몰라. 다 네 덕분에 내일이 기대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고
지금처럼 네 옆에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 형님은 제가 참 듣고 싶었던 말을 기꺼이 해주었네요. 형님에게 듣고 싶었던 희망이었고 기대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3억 원을 빼돌린 형님을 용서하고 믿고 맞아들인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고 제 형제이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형님이 벼랑 끝에 내몰려 내일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저는 형님에게 가족에게 하는 위로가 아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 잘 모르니 누구나 철없이 실수를 할 수 있지. 그걸 책임지면 실수인 거고 반복하면 그 사람 인성인 거야. 형이 더 이상 두려운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맞이하길 바랬어. 주변에 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있었고 형은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형. 누가 형만 하나 없다고 했을까? 우리 재승이가 못난 나보다 훨씬 멋있고 좋다. 동생에게 한 수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인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멋지게 성공해줘서 고맙다. 그간 형님과 함께 자라면서 수많은 대화를 했었지만 심도 있게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형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보다 형만 하나 없다는 말을 제가 뒤집은 거라며 미소를 짓더라고요. 하지만 비밀은 없다고 이 일은 곧 부모님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형님의 현재 처해진 상황에 가슴 아파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과거 이야기를 운운하시고는 한바탕 집안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내 그럴 줄 알고 결혼 반대를 했던 거야. 가뜩이나 그때 다 형편 어려워서 네 식구들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변변치 않은 여자랑 결혼하면 그 처갓집까지 다 네 어깨에 올라올 텐데 어떤 부모가 그걸 찬성하고 나서겠느냐. 물론 네가 잘났기에 모든 식구들 희생해서 너 하나 잘되고 네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 주길 바라긴 했지만 그걸 싫다 하면 어느 부모가 억지로 또 강요를 하겠냐. 하지만 처갓집은 상황이 다르니 당연히 너한테 매달릴 테고 네가 불행해지는 게 싫어 반대했던 것인데 기어코 엄마 말 안 듣고 여자랑 결혼하더니만 라고 눈물을 지으셨지만 형님은 묵묵히 웃으면서 옛날 젊은 시절처럼 어머니께 반항 대신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며 달래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처갓집 식구들이 어머니께서 말한 것처럼 개차반으로 굴고 저한테만 경제적으로 의지했다면 저는 처갓집 식구들을 안 봤을 테지만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제게 폐 안 끼치려고 살았는데 운이 따라주질 않아 그렇게 돼버린 거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등진 저를 한없이 품어주고 이해하시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분은 바로 장모님이셨어요. 우리 사위에 하시며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저를 포옹해 주신 분이시고 제가 몸이 안 좋아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장모님과 맞아서 공여자가 되셔서 제게 신장기증도 아낌없이 해주셨던 분이 우리 장모님인데 제가 어떻게 장모님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어요. 장모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처갓집 형제들도 제 형제나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한평생 제게 미안하게 산 제 아내가 저는 보고 싶네요. 라고 끝까지 형을 이렇게 만든 처갓집 식구들을 두둔하고 품어주는 것을 봐서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이 형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선 처음 알게 되었던 사실이었죠. 더욱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장기기증은 맞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맞는다 해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장모님 스스로 형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내놨다고 생각을 하니 어머니께서도
그저 장모님의 진심이 보이니 뭐라 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었죠. 항상 눈물투성이인 어머니께서는 형만 보면 그 이후에도 마음 아파했지만 이후에도 묵묵하게 일을 하는 형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날이 갈수록 우리 회사에서 성장을 해서 놀라웠고, 마침내 회복된 장모님을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과 형수님과의 약속을 잡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우리 집에 초대해서 다 같이 뵙기로 했는데, 약속 며칠 전날 결국 형님의 장모님은 수술했던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수님께 전화 연락을 받은 날 형은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잔치 분위기로 우리 집에서 뵙기로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사돈이 제외하고 형수님과 조카들을 보게 되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또한 형을 구해주신 장모님을 뵙고 인사조차 못하게 되어 안 좋아했고요. 허나 돌아와서는 그토록 살리고자 했던 장모님을 먼저 보낸 후 형님은 마음이 괴로울 법도 한데 뜻밖의 금방 추스리고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기에 좀 놀랐어요. 형,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괜찮은 척 말고 휴가 줄 테니 형수님이랑 조카랑 같이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와. 사람이 힘든데 힘든 내색도 없이 감정 숨겨가며 일하면 나중에 탈나는 거야. 허나 제 말을 들은 형님은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웃고 말더라고요. 사장님, 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장님 돈 아니었음 저희 장모님 더 불행한 환경에서 빨리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랑 저희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신 거 보시고 저 재개한 것도 보시고 가셔서 저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사위한테 누구보다 죄책감 갖고 미안해 하셨던 장모님이셨으니까 이제는 맘 편히 눈 감으셨겠죠. 형님은 진심으로 장모님을 어머니 대신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듯 나지막히 한숨을 쉬며 괴로움이 드러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누구보다 장남을 아꼈던 우리 부모님이 속상했을지도 모르지만 가족들은 모두 다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내색했습니다. 더욱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장모님을 위해서 본인이 내뱉은 말처럼 참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형님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형님과 조카들은 얼마 안 있어 형님과 가정을 합치게 되어 새 가족의 삶을 시작되었고, 형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지난번 사업 망한 빚을 마침내 다 갚고 마음 편하게 제 곁에서 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은 형수님과 조카들뿐 아니라 불과 제가 오기 전에는 노숙자로 살았던 형이 이제 당당하게 가족들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제일 기뻐했던 것은 역시나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그토록 반대했던 며느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 앞에서 죄인인 양 무릎 꿇고 죄스러워하는 형수님의 손을 용기 있게 맞잡은 후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형수님의 친정어머니가 된 것 마냥 어루만져주며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렇게 된 걸 보니 내가 아무리 싫다 해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다.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와 편히 살자꾸나. 네 친정어매가 우리 아들한테 어찌 되었던 그 상황에서 친아들처럼 여긴 것만은 진심 같으니 나 또한 너를 친딸로 여기며 앞으로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구나.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못다한 만큼 더 잘하겠습니다. 비록 변변찮고 부족한 며느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와 식구들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두 고부간은 그리 약속을 하고 지금 합가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형님이 그래도 여자 보는 눈은 탁월했던지 형수님은 우리 어머니께 말한 대로 행하였고, 어머니는 형수님의 진가를 바라보며
왜 형이 그 좋은 여자들 다 내치고 결혼할 적에 형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형수님은 알고 보니 제가 늘 자랑으로 여기던 아내와 결이 비슷한지라 서로 동서지간에 참으로 자매지간 이상으로 잘 지냈는데, 형님의 가정에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안정이 생겼을 때 아내와 함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형수님한테 왜 하필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형수님은 씁쓸하게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 없이 너무 처절하게 살아봐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 희망을 꿈꾸며 살게 되었기에 어떤 아이들에게 저 역시 그런 존재로 남고 싶어서요. 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후원을 해주고 봉사를 갔을 때 그런 저를 보며 나쁜 생각을 조금 떨치길 바래서요. 만약 아내처럼 좀 더 능력 있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랬더라면 부모님께도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형도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테지만, 형수님이라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형님의 장모님 그 이상으로 형수님 인성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제 아내가 대단하다고 말할 만큼요. 형님과 가족들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 가족의 꿈을 피우게 해준 것은 저와 형님이 희망을 잃지 않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라는 이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를 살다 보면 남보다 못한 형제들도 많고 서로 원수로 남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믿어주고 배려하며 끔찍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 지옥인지, 그 길을 살 뻔했던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 또한 따뜻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